미국의 소설가 루이스 라모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 자, 불평한 권리도 없다라고 말이죠.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까지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사실상 24시간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 총선 과정 쭉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는 뭐에 주목해 봐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요. 반가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근입니다. 예, 또 김민하 시사평론가님도 함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요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의 흐름을 한 번에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요. 정치권을 뜨겁게 했던 그날의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슈 엠피플이 꼽은 4.10 총선 이 장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신당에서는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님. 네. 지금 들으신 게 지난해 12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열기가 막 이렇게 짚혀질 즈음이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유난 갈등 또 약속 대련 뭐 이런 말 나오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기억나죠. 당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시작을 하고 예.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윤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실에서 상황실장 뭐 비서실장 와갖고 갑자기 일요일에 네. 비대위원장과 회의를 했는데 비대위원장한테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예. 제가 진짜 신기한 건 어떻게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게 그날로 바로 언론에 나오냐는 거예요. 예. 예전 같으면 훨씬 후에 회고록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밀실은 아니지만 예.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바로 나와서 언론에 막 그냥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황운동 비대위원장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이 원래 굉장히 그런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때가 굉장히 정점이었어요. 와, 이제 또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나가게 하느냐, 대통령실이 당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느냐. 만약에 진짜 그날 그 발언 그대로 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은 아마 거의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이번 총선에서 드라마틱한 한 고비였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개혁신당, 지금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제3시대가 뭐 합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아까 저기서도 들었지만 녹취에서도 네. 들었지만 이준석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탈당도 사실 짐작을 안 했던 사람도 많아. 이 당에 그냥 남아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 당내에서 할 거다. 근데 뛰쳐나갔고 또 이낙연 대표가 손을 잡는다 안 잡는다 해서 당시 언론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어요. 예.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검색어도 굉장히 늘어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의 제3지대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언론의 어떤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그때는 예. 하더라도 제3지대가 또 새롭게 시작하나 보다 하고 기대를 걸으셨던 국민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평론가님, 저기 뭐 한동훈 효과라는 말이 처음에 많이 들리다가 나중에 한계론 뭐 여기까지 나오고요. 자,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답답하겠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당내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해결을 했다고 할까요? 뭔가 뚫어낸 것들은 있지만
그게 기대만큼 잘 되진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답답한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국민의힘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다 해결합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대통령이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역할을 맡겨주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열어줬어야 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하신 그 국면도 그렇고 그게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실에서 문제 삼은 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에다 뭐 보내가지고 뭐 거기다가 사천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걸 문제 삼긴 했습니다마는 예. 언론의 추측이나 이런 거는 그 배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게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그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공간을 열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를 하고 예.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하고 예. 그러면서 잘 이거를 봉합을 하고 또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이 좀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정 갈등을 어떤 해결해야 되는 데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풀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제시를 하면 또 대통령실이 이걸 열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역할을 계속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살려줬으면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너무 여당의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너무 좀 밀어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나름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풀어주는구나. 여당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대통령의 태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니까 바뀌는구나. 이런 희망을 좀 가졌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거든요.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 좀 실렸던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꺾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예를 들면은 야당 심판론 뭐 이런 뭐 범죄자라든지 뭐 이런 말에만 기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그런 전략에만 또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면서 이러면서 한동훈 효과라는 게 약간 반감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보면. 예. 그런 점들이 좀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볼 때는 아쉬웠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도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은 좀 뭐랄까요. 분열됐다고 할까? 좀 단결이나 이런 결집도가 이완됐다고 할까?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커진 책임론이나 이런 걸 두고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층에서도 이 책임론이나 이런 걸 두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했다.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저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었다. 이런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문제를 잘 풀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나경원 또 안철수 원희룡 같은 중진들이 공동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중도층 표심 좀 모아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의원님. 네네. 성적표는 어떻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톱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그게 이제 일가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아마 앵커께서 질문하시는 게 그런 뜻으로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었느냐를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일단 그렇게 원톱으로 될 수 원톱이어야만 했다라 시작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4년 전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4년 전에 미래통합당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완전히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의 어떤 그 워딩들을 통제 관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관련 막말까지 터졌습니다. 그건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표가 전체를 통제하면서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했던 탓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록 정치 신인이지만 정권을 갖고 비대위라는 정권을 갖고 전체 그 12월 22일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해요. 언행주의보 절대 당에서 다른 어떤 목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그리고 프랭카드 역시 자기가 다 검열인 표현은 아니지만 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만큼 리스크를 4년 전에 굉장히 많이 떠안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 중도 표심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 가지 참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중도 표심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 이를테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까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 윤 대통령은 안 돼. 윤 대통령은 아마추어야. 윤 대통령 경제 굉장히 철학이 없어. 윤 대통령 안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워딩들은 제가 기억이 나요.
하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그야말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다든지 물론 전 의원이지만 그건 자기가 정치 철학으로서 계속 무엇인가를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쌓여온 스토리로 중도표를 그래서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중도표심 해서 유승민 의원을 이야기하는데 유승민 의원의 예를 들어서 뭐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를 보면 대개는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많이 나오지 보수당 지지자들이나 혹은 중도에서 그렇게 많은 소구력이 없거든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 사실 더 문제가 있다. 아무리 원외지만 자기가 어쨌든 대권 후보까지 되고 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까지 후보로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원외라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중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의 이 기억은 어떤 기억이냐면 내가 12월 달 되면 나갈까를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언론들은 다 뭐라 그랬냐. 이준석과 함께 나가겠구나. 당을 만들겠구나. 근데 이준석 대표는 나갔는데 갑자기 나는 안 나가겠다. 그러면 사인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난 백은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지역구에서 나는 어떤 의원들을 뭐 돕겠다든지 어떤 행보에 대한 손내민다든지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한계는 뭐냐면 나한테 얘기해 주겠지. 나한테 한상 좀 차려주겠지. 한 그런 스타일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승민 전 의원은 과연 함께 손을 잡았을 때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더 있었을까? 도리어 보수 지지층 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 진짜 있을 수 없어 라고 비토하는 층의 실망감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잠깐 언급하셨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의 뒷심 예상한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상만 좀 덜했습니까? 어떠셨어요? 그게 이제 뭐 칼로 자르듯이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든 새로운 미래든 제3지대에 모인 정당과 세력들이 뭔가의 시대 정신을 잘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잘 움직였으면 저는 성과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듯이 하나의 시대 정신을 제시하기보다는 각자가 원래 출신이었던 어떤 그러한 세력의 어떤 반대 즉 예를 들면 새로운 미래는 저쪽은 가짜 민주당이고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어떤 그런 스토리 개혁신당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안 돼라고 하는 그것에 머무르는 어떤 그러한 스토리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제3지대에서 뭔가를 도모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제3지대에 모여서 이 양당을 그냥 반대하는 것을 넘는 어떤 뭔가를 제시할 수 있을 거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지금도 보시다시피 아직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야. 이거 이상의 이제 얘기를 못하는 데다가 지금 딱 한 명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김종민 후보인데 김종민 후보는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철회해서 뭐라고 할까요? 어부지리처럼 이제 얻어가는 바람에 그 지역구에서는 또 강한 민주당 반대를 또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런 처지여서 이것도 이상해진 데다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당선시키려면은 이 당선시켜야 되는 논리에 대해서 내가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기분 나빠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 그다음에 어떤 그 지역구에 약간 뭐랄까요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 공약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작은 예를 들면 그 작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맞춤형 공약들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좀 거대 담론을 제시하거나 좀 방금 말씀드린 시대 정신을 꿰뚫는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양쪽이 통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좀 뭐랄까요 여러모로 좀 역효과를 불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공통된 시대 정신의 키워드를 가지고 통합하려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시너지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까 양당 지지층에서 양쪽 지지층에서 같이 반발한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아쉽고 제3지대의 위력을 오히려 더 기대만큼 충족시키지 못하고 여러모로 좀 소멸시키는데 사실은 좀 더 기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의 경우에는 뭐 여러모로 좀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오히려 닥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후유증도 있을 거다.
뭐가 있다고요? 후유증도 있을 거다.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이고 당연히 개혁신당의 경우에도 결합한 사람들이 기대한 것의 지금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기대한 것의 모양새가 아니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후유증들이 있을 건데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경우에는 좀 각오가 돼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게 대선 이후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모로 또 두고 봐야 된다. 보수 재편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좀 생각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슈 풀이 꼽은 4.16 총선 이 장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보고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혁신과 통합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민주당의 시스템 혁신 공천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면 역시 각 당의 공천이었습니다. 특히 공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자, 그때 민주당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공천 끝나고 본선거전 들어가면 공천 잡음 잦아들면서 정권 심판론 부각이 될 거다라고 말이죠. 딱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꼭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일단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공천 잡음이 잦아든다는 거 하나. 예. 그다음에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거다 하나. 이건 좀 별개로 봐야 되거든요. 예. 자, 일단 공천 잡음이 잦아들 거다라는 건 맞았어요. 예. 왜냐하면 공천 잡음이 진짜 잦아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충돌 양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뒤돌아서 왜 이렇게까지 아까 그 녹취에서 들었지만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잡음이 낮아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단 기존의 이 당의 대주주들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이 당의 원래 대주주는 호남 정치 세력.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런 평화민주당, 새천년민주당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동교동계가 거의 뭐 원로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런 이 호남을 베이스로 한 정치적 세력화, 그다음에 하나는 586 운동권 세력, 그다음에 하나는 영남 일부 정치인들 이 세 가지 그룹이 함께 이제 연합을 한 게 민주당의 모태인데 이번에 586 운동권 그룹의 핵심 주축이 대거 지금 탈락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어떤 정치가 참 웰빙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웰빙 그러면 보통 한나라당 계열 정당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쓰는 용어였는데 도리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정말 자생적으로 무엇인가 절박하게 매번 선거에 임하고 자신들의 어떤 철학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하나의 어떤 세를 형성하고 그랬다면 사실 공천에서 이런 경우 당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당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이 안에서 치열하게 어떤 쟁투를 벌이거나 인정투쟁을 벌이거나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히 크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내가 배구정군 하겠다. 특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이낙연 대표까지 만나고 약속도 했다고 하고 또 호남까지 내려가서 내가 내일 할까 말까 다 물어봤다면 사실 선이 굵은 정치인이라면 당에 남겠다는 얘기를 다음 날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또 바로 당에 남겠다고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 게 상징적이지만 어쨌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당에 그냥 안존한 그런 하나의 세력에 불과했구나. 자기가 스스로 철학에 맞춰서 정치 철학에 맞춰서 앞을 어떻게 내다보고 그걸 실현하려고 인정투쟁을 벌이면서 하나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공천 잡음이란 게 없었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구나 도리어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권 심판론 잠깐 말씀드리면 부각된 건 사실 민주당의 의도였다기보다는 이쪽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실수 내지는 하나의 어떤 이 뭐랄까요 아픈 구석이 드러난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선거를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치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 당의 미래, 그러니까 이 당이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로 했고, 이재명을 이 국민의힘은 그런데 과거의 어떤 그런 잘못들을 계속 갖고 있는 정치인, 그리고 과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정치인, 그래서 미래 대 과거의 싸움으로 이렇게 보이려고 했는데 여기에 딱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이정석 호주 대사 임명 갑자기 하고, 또 그 안에 대통령실의 황상무 수석이 언론과 관련된 발언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이 다시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정권 심판론이 왔구나. 맞아 정신 차리자. 이런 분위기가 다시 부각이 됐다는 거죠. 저 깜짝 놀라는 거 보셨죠? 저희가 예?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그거였는데 여기서 잠깐만 들어가겠어요. 괜찮습니다.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평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주당 또 국민의힘 공천, 또 공천 그 이유를 말이죠. 예.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면서 두 가지 조건이 없었으면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잦아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정권 심판론이 점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종섭 대사 문제고, 이종섭 대사 문제가 벼랑간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이 확 점화된 게 있고, 또 하나의 조건은 조국혁신당이죠. 그러니까 이 공천 갈등이 막 벌거지고 민주당에서 난리가 나는 그 시점에 그것이 어떻게 좀 수습이 되느냐 마느냐를 얘기하는 그 시점에 조국혁신당이 쭉 이제 기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도 같이 터져서 막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이슈가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공천에 동의하지도 않고, 또 그 전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약점이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있고, 또 스타일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민주당 지지층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중도 내지는 무응답층으로 좀 빠져나가 있던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민주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안 올라간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의식들이 이런 공천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그 무응답층이나 중도층에 묶여 있었으면은 지금 이제 공천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 범민주당 지지층이 복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정권 심판론으로 뭉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을 대신 내가 지지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지역구는 민주당을 지지하자고 하니, 그러면은 다시 돌아서 그러면 미워도 민주당을 한번 지지해 보자라는 이 순환 구조가 형성이 된 거고, 그리고 공천에 탈락한 소위 말하는 언론 기준으로 보면은 친문이니 하는 이런 그룹들의 정치인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천년만년 갈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아까 586 정치인들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586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후일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운동권 할 때부터 후일 도모는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렇다면 사실 지금 공천 탈락했다고 해서 경거망동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뭔가 선거를 열심히 도와주고 대의 명분을 따르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게 먼저고, 그 다음 국면에 예를 들면 당권을 다투는 국면이 이제 올 것인데, 그런 국면에 나름대로의 또 행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이런 계산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공천 갈등이 치유가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의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상 세 번째 인서트는 듣지 못했는데, 그 덕분에 저희가 세 번째로 꼽았던 황상무, 이종섭 이른바 파문이 총선에 미친 영향까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총선 과정 살펴봤습니다. 잠시만 숨 고르게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승훈의 이슈앤피플은 총선 전 마지막 이슈앤피플을요,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이종근,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좀 과거를 돌아봤다면 이제부턴 지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양당 대표들 어디 가나 했더니 다 서울에는 계신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청계광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광장을 마지막 유세지로 정했습니다. 이 의원님,
네. 이것도 의미가 담긴 선택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자, 이재명 대표는 숨이 쌍관입니다. 시작을 용산역 광장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도 용산역 광장에 닿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용산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이 있고 그야말로 이번에 용산에 4년 전에 정말 몇백 표 차로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다시 복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타깃으로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청계광장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원래 마지막은 좀 감동적이에요. 모든 당이. 왜냐하면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정말 뭐 강행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행군을 함께 했던 그런 그 당원들, 당직자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스마트폰 불 켜고 노래 부르고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좀 광장이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장면이 찍혀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런 좀 울먹울먹한 광경으로 다음 날 아침에 신문에 사진이 실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대개는 거의 비슷한 장소에 있어요. 각 당이. 예를 들어서 청계광장. 그다음에 서울시청 광장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앞에 이렇게 뭐 3개 정당이라면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다 서로 좀 협의를 하고 비슷한 곳에서 만나겠네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엔 용산역으로 갔고 대신 조국혁신당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세를 끝낸다고 하니까 아마도 청계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각각의 정당의 마지막 모습을 아마 광화문 나가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마지막 유세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는 것은 뭐 비슷하게 보십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시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런 거죠. 네. 정권 심판원의 힘을 싣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용산에 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뭔가에 이제 뭐 큰 피날레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좀 규모 있는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의미를 좀 담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언제나 뭐 선거 끝나면 서울에서 만나겠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뭐 서울에서 손에 손 잡고 만나는 것이죠. 네. 아침 신문에서요, 김 의원이 아침 신문에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가 했더니 격전지, 박빙승무처 이 두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뭐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절대로 뺏기지 않을 곳, 여기만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추측하기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가령 뭐 여러 가지 격전지냐 뭐 유불리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제일 뺏기고 싶지 않은 데는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거길 뺏기면 뭐 다른데 다 이겨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곳일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계양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지 않을까 기분상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졌을 때 국민의힘은 어디가 제일 아플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국민의힘은 아픈 데가 사실 많죠. 여러 가지 많은 데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동작을 같은 데 뺏겨도 상당히 아플 거고 그리고 특히 한강벨트에 뭐 상당히 그래도 아성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동작을에 몇 번 갔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갔다. 거길 뺏기면 다 뺏긴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근데 비슷한 기준에서 저는 수원 정을 뺏기면 또 그것도 아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의 메시지의 거의 한 70%는 김준혁 후보에 대한 비판인데 그래서 이 김준혁 후보의 여러 가지 그 괴기한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한 비판이고 그것이 여성표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김준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어쨌든 문제 제기한 게 좀 반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허무할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다가 이렇게 말씀 잘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는 민주당 아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 수영이에요. 부산 수영을 만약에 민주당이 간다고 한다면 부산 지역 신문은 타이틀을 그걸로 달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상 최초로 부산 동부를 무너뜨리다예요. 한석이라도 왜 부산은 동부와 서부가 있는데 동부가 수영 해운대, 연제 이쪽이 원래부터 부산에
뭐랄까 보수의 심장 같은 곳들이에요. 예, 예. 한 번도 뭐 민주당에 발을 들이게 하지 않았던 곳들이고 또 거기 그쪽이 보다 강남 3구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부산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서부 쪽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 쪽 그러니까 경남에서는 동부지만 부산에서 서부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공단이 많이 들어섰어요. 예. 젊은 층들이. 그래서 지금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 곳이고 그런데 그 라인에서 만약에 수용을 한 곳 왜냐하면 지금 3자 대결이잖아요. 장해찬 후보가 드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유를 대서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 어부질이든 뭐든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연재라든지 김의정 의원도 후보도 사실 좀 굉장히 초접전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운대까지 얘기가 돌아요. 해운대 뭐 주진우 후보도 생각보다 뭐 많이 벌어지지 않네. 이런 그 흐름들이 다 사실 수용에서부터 사실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은 진짜 지금 기도를 할 겁니다. 수용 어떻게든 수용을 사표 방지 심리가 다시 좀 살아나길 원할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동작을이에요. 동작을 뭐 아까 언급은 하셨지만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동작으로 뺏기면 아프게 하겠지만 왜 6번 7번을 갔을까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수진 의원의 마지막 말이 조금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을 탈락시켰잖아요. 예. 그 유삼영 부산에 있던 유삼영 총경을 지금 거기다 배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사실 공천 잡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천 잡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다 이기더라도 동작을 만약에 이수진 떨어뜨린 유삼영을 당선시키지 못하면 다시 부각이 되거든요. 거봐라. 이순신 얘기가 맞지 않느냐. 자기 사법 리스크도 있고 뭐 하고 또 하는데 아니 유삼영을 갑자기 전혀 관련도 없는 사람 또 평택이라든지 그쪽 원했던 사람을 동작을 이렇게 하니까 떨어뜨리지 않았느냐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계속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만 봤을 때도 동작을이 6번이나 가야 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 끝나고 과반의 정당이 나올까요? 과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 지금의 흐름이 저는 뭘 보냐면 9번의 선거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9번의 선거를 다 검색을 해보시면 6대 3이에요. 민주당이 3번 이기고 보수당 계열이 6번을 이기는데 보수당 계열 정당은 지더라도 120 밑을 접은 적이 없어요. 21대 총선 빼놓고. 근데 진보당 저쪽 민주당 정당은 이기면 이 3번 다 어마어마하게 이겨요. 열린우리당 시절에 152석이지만 거기에 민주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말고 원래 같은 계열의 호남 세계 그 7가지 하면 160 가까이 되고요. 21대 총선 180이 되고요. 그럼 20대 총선은 뭐냐? 123대 122인데 여기에 38석 국민의당 38석이 사실은 민주당 계열이거든요. 1.5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160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면 어마어마하게 져요. 아까 국민의힘은 120석이 가장 적은 득표였는데 이쪽 민주당 계열의 그 정당의 가장 최저 득표율은 뭐 86석까지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커요. 지지율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했을 때 보수당은 아무리 이겨도 153석을 넘기지 않았어요. 승리했을 때 153, 152 뭐 이랬고 이쪽은 이기면 크게 이기는데 전부 다 외생 변수, 탄핵. 역풍, 탄핵, 후폭풍, 뭐 코로나19 이런 외생 변수로 크게 이기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지금 정권 심판론의 어떤 강도라든지 세기라든지 또 여기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보수의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막 팽팽해지면서 뭐 조국 혁신당의 뭐 약진까지 비례대표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 어느 정당이든 이번엔 저기를 넘긴다. 그러니까 과반을 넘기지 않으려면 제3지대가 커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말고 또 다른 정당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약 한 20% 이상을 차지해야 이 과반은 못 넘고 서로 140 밑으로 서로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조국 혁신당 빼놓고는 힘을 못 발휘한다. 그렇다면 과반을 넘기는 어느 당이든 그런 결과가 나온다. 위원님께서도 과반 정당 나오는 데는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양당 구도가 확연하게 강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양당 구도에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와 있는 당을 꼽으라면 그게 이제 딱 조국혁신당인데 조국혁신당마저도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위성정당은 아닌데 위성지망정당의 전략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흐름을 쭉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또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것들이 여타의 다른 변수나 이런 것들을 좀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예. 과반 이상 정당은 출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국혁신당은 나오면은 이 정도 주목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조국 대표가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희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쨌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뭐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다 해소됐다면 모를까 예. 이런 당을 창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얘기를 유권자들도 다 모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공감할 거라고 봐서 그렇다면 조국 대표가 창당을 하더라도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한 예상을 다 사실은 평론가들도 그렇고 여의도 주변에서 말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자 포함해서 그 생각이 다 뒤집어진 거죠. 다 예상 밖의 상황이 나온 것이고 그 예상 밖의 상황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첫째로 그만큼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그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범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한번 좀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이번에는 한번 좀 회초리를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두 번째로 그 적임자가 왜 조국 대표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조국 대표를 수사를 막 했는데 그게 좀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정서가 그분들 사이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 세 번째 조국 대표는 흠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큼의 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너나 나나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너나 나나 비슷하지 않아. 뭐 이런 정서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범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게 그 이전까지는 좀 떳떳지 않을 만한 그러한 요소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등등등의 변수가 커지면서 이제는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논리가 뭔가 그다지 떳떳하지 않은 건 아니다. 떳떳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인식의 전환이 좀 일어나면서 지금 상당히 강력한 변수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예. 저는 한국 정치의 좋은 효과라고 보진 않지만 예.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번 선거 결과에 상당히 크게 반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오랫동안 우리 정치 보신 분으로서 결과 배제하고 지금까지 과정으로만 봤을 때요. 자 이번 22대 총선은 우리 정치에서 어떤 선거로 기록이 될까요? 저는 가장 퇴행적인 그런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조국혁신당의 출현,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동체에서 상식이라는 건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라는 것을 서로 공유할 때 그것을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상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금은 1심이라든지 2심에서 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치라는 것을 택하면서 그러니까 또 다른 법 이외의 어떤 그런 면죄부를 받겠다. 이것을 정치를 택하는 것은 상당히 퇴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서로 파당 정치, 서로 비토하는 그런 어떤 선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예. 평론가님 말씀을 제가 줄인 이유가요. 평론가님께서 그 김의정 후보 초접전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 조사 살펴보니까 부산일보, 부산 MBC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난 1일에서 2일 부산 연제구 거주 18살 이상 506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해서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고가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 김의정 후보가 37.5%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56.7%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내일 선거일 맞아서요. YTN 라디오도 개표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선택 2024
총선 정면 승부 내일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 라디오 유튜브 통해서 동시 송출되고요. 진행은 신율 명지대 교수 맡으시고 엄경영 시대 정신연구원장, 김수민 평론가님, 김인환 평론가님, 또 이상일 캐스터 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유승찬 정치 컨설트 등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정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훈의 이슈 앤 피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내일은 투표하고 올해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치 여러분 고맙습니다.